다 이제 가로놓기 다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가끔 이제 뭐 하라고 확인 문제 차원에서 정리하게 가끔 드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 표는 자기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유아교육 과정의 접근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출제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나오기 싫으니까 밑에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발달 배울 때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또는 그 철학에 대해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진보주의, 문화전달, 낭만주의로 바꿔서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로 이제 내본 거죠. 그러니까 즉 발달 문제지만 교육과정 차원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얘기 나왔을 때 다들 되게 막 당황스러웠죠. 네, 이게 뭐지? 라고 다 아는 내용인데, 자, 분류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표는 일단은 훑어본다면 성숙주의라는 접근법은 발달할 때 다음 주 내에 발달이 이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성숙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시간표대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즉 교사를 뭐 억지로 의도적으로 이끌어간다든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잠재력을 잘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성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는 루소, 게젤, 프로이드 딱 할 수 있어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말한 정신분석학자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분석학도 성숙주의 접근법이라니? 처음 들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예요.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계. 그때 구강기, 기억나시죠? 학문기, 기억날 거 남근기, 단계가 있었어요. 마치 정신, 무의식의 세계인데도 단계를 나눠놓은 거예요. 성숙주의처럼 지금 저기 성숙주의 처음에 몇 달 되면 걸어요, 몇 달 되면 뛰어요 이런 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육체의 단계처럼 정신도 단계대로 발달해 가더라, 성숙해 가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표가 있다면 다 성숙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정신을 얘기했지만 생득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즉 타고나고 유전적인 거, 사람들이 신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생득적 측면이다. 그리고 다 성숙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인격, 자유, 자발성, 아동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이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유아의 내재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접근법이다. 그래서 잴 수 있으면 성인이 개입하지 않는다. 아이들 그대로 잘 따라고 지원해준다. 그러니 성인은 즉 교사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 근데 이 교사의 개입이 최소되니 교사는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우연히 일어난 교육과정처럼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하고 유도하고, 유도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요즘 유도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의 선택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그럼 반면에 반대로 행동주의라는 건 뭘까? 행동주의는 자극과 반응, 즉 S와 R이라고 하죠. 누군가 자극을 주면 유기체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의미한 과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죠. 그럼 반대로 아까 여기는 제가 아까 단계가 있어서 생득적 성숙주의예요. 그러면 행동주의는 반대로 뭐가 없어요?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거죠. 즉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행동과 자극을 보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문제 행동의 수정 이런 것들을 행동주의로 보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로크, 스키너, 폰다이크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뭐 파블로프가 없네요. 그죠?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전달주의라고 한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 명칭들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 요것에 대해서 이게 여기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배울 거지만 표로 했을 때는 요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왜? 환경에서 얘한테 어떤 자극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실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라는 인적 환경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사 중심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니까. 학습을 시키려면. 자, 직접적인 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정보를 습득시키면서 성공과 적응. 어디에 성공? 학교 생활에 성공하고 적응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는 거죠.
성공과 여기 적응 지향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뭐 오늘은 1부터 10까지를 쓸 수 있다. 오늘은 A부터 G까지를 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어, 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기간적으로 적용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꿀 때 그때는 행동주의 요법을 쓴다. 왜냐, 성숙주의에 맞지 않죠. 발달 단계별로 그냥 쭉 가는데 애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그걸 그대로 지원해주고 그냥 따라가 유아 중심적으로 문제 행동도 잘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행동주의 요법으로 교사가 끌어당겨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간다. 그거 접근법은 행동주의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즉 주된 거는 이거다. 성숙주의를 따라간다. 애를 위해서 애 단계를 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행동주의 접근법으로 간다. 다음에 무의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프로이드가 말했던 정신분석학 요법으로 그 아이의 어린 시절, 프로이드가 말한 거는 유아동기의 경험이 그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말했던 부모 교육, 어릴 때 유아동기, 영유아기의 경험을 더 이렇게 끄집어내고 정보 상담을 해서 그 아이의 배경 지식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접근법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피아제, 그죠? 다음에 까미 디브리스, 듀이도 여기 들어가네요. 자, 이런 사람들을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 구성주의 접근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지식을 늘려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늘어가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성숙주의와 행동주의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혼합해서 고려하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움직여, 아까 말했던 우연히 일어나는 교육과정의 근본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접근법이죠. 그래서 아이의 독특성, 개인성, 능동성, 자발성에 초점을 두고 아까 성숙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아동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과정지향제. 왜냐? 짬뽕했기 때문에 성숙주의가 들어갔다고 했으니 성숙주의가 그대로 여기 온 거죠. 다음에 인적, 물적 환경과 유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긴다. 상호작용. 여기서 키워드는 상호작용이죠.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 또는 성인과, 즉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누리교육 과정에도 세부 내용, 교구와의 상호작용,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각각 분류해놓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접근법이 우리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 채로 누리과정 총론을 보면 이 문구가 얘를 뜻하는구나 라고 모르면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가 아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렇게 꼬아서 접근법 다음에 이면을 내기 때문에 얘가 얘랑 연결되지, 누리교육 과정의 총론의 몇째 줄은 구성주의 접근법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그 총론할 때는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론 부분에 오늘 1월 달에 공부가 충분히 돼야 3월 달에 1월 달에 공부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표는 11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줄글들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구성주의 나왔어요. 다 넘어가서 15페이지 또 한 번 표가 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가 틀리냐면 목적으로 나눴어요. 목적, 아동, 발달, 학습. 요번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거는 솔직히 논술 내기가 딱 좋은 문제예요. 논술이 이런 거 하나를 논술을 하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모모에서 성숙주의의 관점에서 아동, 발달, 학습 측면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어떤 지문이 있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성숙주의 입장에서 아동 발달 학습 관점으로 3점 논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발달에서는 어떤 학습에서는 어떤 특징을 뭐뭐를 했다라고 논을 해야 돼. 논을 줄줄줄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로 나오면 반대로 줄글을 쓸 수 있고 줄글은 다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근데 이제 논술 시간 연습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냈어요. 자, 목적이 뭐냐? 성숙주의는 아까 말한 대로 아이의 성장을, 전인적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스케줄대로 따라가 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 반대로 행동주의는 특별한 지식, 기술, 아까 특별한 지식 기술 뭐겠어요? 읽고 쓰는 거, 쓰리알, 이런 거, 세마기, 글씨 쓰기 이런 거잖아요. 읽기. 근데 그런 기술을 강조하고 내용을 지향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문제 행동은 없는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 다음에 목적, 여기 인지 발달은 학습 과정과 관련된 태도,
즉 상호작용하고 친구들과 또래와 협력하려는 태도와 성향. 왜냐 이게 뭐냐? 인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올해 개정된 거에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인성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더 가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목표가 그렇고 아동은 그러면 아동은 이 성숙주의 사회화 이론에서는 굉장히 적응적이고 성인과 질적으로 다르지만 정서 측면에서 발달한다. 여기는 반대로 능동적, 여기는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세 가지 표를 통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눈에 보기 쉽게 그냥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발달 단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운 발달 이론을 더 배울 거니까 이거는 그냥 그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그냥 결론으로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Y카트로 가겠습니다. 자, Y카트 분류. Y카트는 자, 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어요. 찾으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도성과 반응으로 축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도, 여기도 반응. 자, 그래서 이거는 교사, 유아. 교사가 주도하느냐, 유아가 주도하느냐 따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위에 보시면 줄글이 있어요. 줄글이 있죠. 거기 좀 읽어볼게요. 자, 거기 16페이지 상단에 교사의 역할이 주도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여기예요. 교사의 역할이 주도적인 경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교사가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과제를 조직하고 활동 내용과 방법을 선택한다. 당연하겠죠. 왜? 교사가 주도하니까 교사가 다 결정해요. 계획하고 과제도 만들고 내용 방법 다 선택해요. 반면 반대로 여기 교사가 반응적인 경우 여기 그 다음 여기는 교사는 유아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유아와 유아 또는 유아 교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무슨 역할?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촉진자. 자, 교사가 반응할 때는 촉진자래요. 자, 그 다음에 유아가 학습 상황의 주도적인 경우 여기죠. 유아가 주도적인 경우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가 주도적인 경우 학습이나 활동의 원동력은 유아한테 나온다. 그래서 유아들이 교실에 여러 가지 교구를 사용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며 아이들이 자기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자기 할 일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여기 유아가 반응할 경우 마지막 유아가 반응적인 경우 유아는 학습에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지시에 따르면서 주어지는 과제, 질문만 따라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놀이를 하지 않게 되며 이렇게 학습이 효과가 적어지게 된다라는 축에 대한 설명이 그 위에 줄글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하나. 처음에 나온 게 계획된 교육과정. 여기서부터 설명하죠. 자, 여기 계획된 교육과정이란 요 명칭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사가 주도하고 유아는 반응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봐도 아, 교사가 주도하니까 다 계획하겠네. 그죠? 교사가 주도해야 되니까. 그러니 명칭도 계획된 교육과정. 교사가 다 계획하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교사가 계획하니까 성숙주의겠어요? 행동주의겠어요? 행동주의겠죠. 성숙주의는 따라가 주는 거였잖아요. 행동주의는 교사가 목표, 내용, 방법 다 정하고 오늘 1부터 10까지 쓴다. 이렇게 목표 정하고 그걸 따라와. 학습지 나눠줄게 써. 100번 써. 받아쓰기, 깍두기 노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주의라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자, 그렇게 계획된 교육과정이 1번이라면 자, 1번에 교육된 거죠. 교사의 주도라면 두 번째, 개방체제의 교육과정 2번. 개방체제는 자, 유아도 주도하고 교사도 주도해요. 자, 그러니 둘 다 주도하니 힘의 균형이라는 얘기가 생기겠죠.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둘 다 주도하지만 그래도 유아 중심 교육이냐 보니까 누가 더 주도해야 될 것 같아요? 유아겠죠. 예, 그래서 교사는 겉으로 볼 때는 유아한테 더 주도성이 가는 것처럼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체제라고 돼 있어요. 즉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오픈된 거예요. 개방돼 있어요. 서로가 누구를 막 주도적이거나 제한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는데 학습은 당연히 유아 주도로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이때는 둘 다 주도하기 때문에 확실한 교사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 즉 전문성, 능력이 굉장히 있는 교사들한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적 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교사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좀 앞에 화면에서 저희가 구성주의 접근이 피아제라고 그랬죠. 그 피아제가 말한 그 지금 현재 누리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구성주의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교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접목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동중심 교육과정. 여기는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는 반응해요. 유아가 주동해. 아까처럼 흥미, 관심 이런 거 다 유아가 내가 뭐 이거 놀 거예요. 선생님 저 오늘 자율선택 놀이 시간에 이거 할래요. 이런 거 다 유아가 정한다는 거죠. 주도해요. 그리고 교사는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뭘 준비해주면 좋을까? 제공자, 지원자, 촉진자 이렇게 따라가는 반응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보호자 배려. 여기 4번. 자, 여기는 교사도 반응하고 유아도 반응해요. 그러면 둘 다 반응만 하면 누가 주도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수업이 될까? 교육이 이루어질까?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교육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명칭만 있을 뿐 거의 교육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럼 1, 2, 3번 중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은 뭘까요? 아동중심 개방체제 계획된 교육과정 중에서 아동중심 그 다음이 서로 주도하는 개방체제. 그럼 계획된 교육과정 안 하나요? 교사 주도로 하는 거 안 해요? 유아교육에서? 해요. 언제 해요? 꼭 교사가 100% 주도해서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유아의 흥미나 관심을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안전에 관련된 경우. 또 하나 더. 안전하고 규칙은 같이 정해야지. 민주적인 협의 과정. 안전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 더. 예자. 안전에 관한 거. 또 뭘까? 안전에 관한 것과 처음에 시작할 때 개념을 뭐 예를 들면 주제를 첫날과 보름 동안 했다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야. 15일 동안 했어. 첫날에는 아무것도 선수된 개념이 없고 용어가 없기 때문에 교사 주도로 가요. 이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 그 다음에 막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유아 주도로 흥미 활동을 막 알아봤어요. 오늘이 그 주제의 마지막 날이야. 그럴 때는 다 수렴해서 또 알아보고 했던 거 주제들을 우리가 2주 동안 뭐뭐 했었지? 수렴하고 정리해주는 건 마지막 교사 주도로 가요. 그래서 계획된 교육 과정이 무조건 나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안전에 이거 하면 위험해. 칼로 오늘 요리 시간인데 칼 이렇게 사용하면서 손 다쳐. 그럴 때는 선생님 그대로 따라해. 모델링 해야 되거나 또는 지진 대피, 화재 훈련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매뉴얼대로 교사 주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 그 수업의 방식 중에 계획하기 또는 교사 100% 주도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다. 적당히 세 가지를 섞어 쓰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빈도는 당연히 유아 주도로 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개방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는 교사가 계획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류는 했지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골고루 쓴데 비중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명칭이 아동중심, 개방체제, 계획된 교육과정. 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데올로기적 분류 모형이라고 해서, 그죠?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라고 누가 했다고요? 네, 콜보그와 메이어라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 사람 이름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행동주의를 문화주의라고 말하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 아까 그 표에 있는 얘기라서 이거는 더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메이어는 명칭을 다르게 썼어요. 아동 발달 모형, 언어 인지 모형, 그리고 언어 교수 모형, 감각 인지 모형. 근데 그 내용이 아까 성숙주의, 행동주의 그 얘기 다 똑같은데 명칭만 달라요. 다음에 비셀의 목표 분류 4번에 보시면 허용적 심화 모형, 구조적 인지 모형, 구조적 정보 모형, 구조적 환경 모형 이렇게 4개를 나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그 학자들이 말한 걸 그냥 이렇게 표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 요게 나왔다고요. 메이어와 콜보그가 말한 요거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니 자, 요거를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Y카트가 지금 배웠죠? 계획대행 지금 개방체제, 아동중심, 보호적 배려 이렇게 배웠죠? 지금 4개. 그 중에서 우리가 아동중심이 가장 많이 있는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메이어랑 비셀이에요. 근데 이 메이어가 이 메이어예요. 이 메이어가 이 메이어인데 혼자 말한 분류가 있고 콜버그랑 같이 말한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연구했을 때는 이렇게 명칭을 했고 혼자 연구했을 때는 명칭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응? 자, 그런데 아까처럼 아동중심 교육과정, 아까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가 반응하는 거 그거를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언어교수 모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명칭만. 다음에 얘는 구조적인 인지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명칭만 달라요. 네. 그다음에 개방체제는 둘 다 주도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메이어는 언어인지라고 말했어요. 허용적 심화 모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 표가 의미하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명칭 위주로 아시고 비셀은 똑같은데 요렇게 명칭을 사용했다.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학자마다 요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 올해는 안 나와요. 한 3, 4년 후에 나올지 몰라. 왜냐면 바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비셀, Y카트, 메이어. 근데 제가 Y카트는 지금 좀 십자가 그림을 보여준 것만큼 이 사람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본 거죠, 저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아니면 이거였어요, 사실. 이거 아니면 이거 맞았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으니 이제 남은 거 이거라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 올해 논술 문제가 제가 이렇게 중에서 이거 나올 거였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는 그 2개 중에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안 되고 자, 이 표는 별표 해놓으시고 이 표 자체를 다 암기. 이건 중요한 표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에 드디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이 표도 이것도 뭐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분량이 역사적인 거다 보니까 막 엄청 기술을 많이 해놨어요. 한 20장 정도 돼요. 책마다 보면. 근데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쪽 표를 보시고 2007년도 개정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2019년 개정이 됐으니까 하나 더 해서 2015 누리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표에. 근데 아직까지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올해 책까지도. 그래서 내년쯤이 돼야지만 저희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 2015 누리과정이 더 이 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는 2007까지 나와 있고 1차, 2차, 3차 그때 시험 문제가 1차 교육과정 69년도 2월 19일 그래서 69년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야, 그래서 1차 교육까지 우리나라에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이런 숫자까지 외워야 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쵸? 난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올해는 2019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정이 2019에 몰려가지 이 역사적 변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2019까지 포함해서 변천 전체를 놓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해처럼 이런 특수한 경우 뭐가 개정될 때는 이 역사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시험 문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돼요. 시대적인 게 항상 2차건 1차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올해 지진이 심했어요. 그럼 지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뉴스에 아동학대가 막 뉴스가 맨날 나왔어요. 그럼 아동학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올해가 2019 개정이다 보니 개정하려면 역사적인 걸 좀 봐야 되겠네? 라고 출제위원들 보시면서 역사적인 것을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나 아니면 2019 개정만 내거나 하여튼 개정의 올해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1차 시험 문제를. 자, 그래서 다른 얻을 때부터 거기 뭐 2017년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7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럼 2020년도 4년 된 거잖아요. 출시까지 하면 3, 4번 나올만 한 거예요. 나올 때가 돼요. 이게 순환적으로 나오고 돌거든요. 나올 때가 됐으니 이 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쪼잔하게 외워야 되는 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명칭, 다음에 연도 다음에 그 5개 발달 영역에서 갑자기 생활 영역으로 바뀐 때가 5차죠. 보시면. 그쵸?
영역 구성에서 보시면 4차 때까지는 5 발달 영역 되어 있는데 5차에 5 생활 영역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변화되는 기점.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다음에 맨날 나왔던 게 2011년에서 2012년 될 때 왜 1년 만에 바뀌었는지. 통합됐죠? 그때? 그쵸?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2011년에는 만 5세만 나왔다가 3, 4, 5세를 통합시켰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이랑 연계하기 때문에 초등 연계로 바로 다시 그 개정할 때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이제 넘기시면 23페이지 가시면 제 1차부터 시작해서 2007 개정까지 교육 목적, 목표, 다음에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를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만 특징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아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1969년 기억하라고 한 거고, 자, 다음에 또 하나 여기 3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2차 유치원 교육과정 2차 다음에 3차 갈 때 불과 2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차를 보면 2차가 79, 그다음에 3차가 81이죠. 네, 2년 만에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자, 이거는 69년에 시험제 나왔으니 그 다음에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한 거예요. 왜 됐냐면, 왜 이전 개정됐냐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 개정된 이유. 혹시 아세요? 아까 말했던 그 이유예요. 초중고가 다 개정되는데 유아교육 너희도 같이 개정해. 너희 2년밖에 안 됐지만 같이 이제 하나의 몸이야 라고 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개정된 거고요. 다음에 1일 시간 편성 기준이 그 2012년 당시는 몇 시간이었죠? 3에서 5시간이었죠. 근데 4에서 5시간으로 일일 편성 시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2015년 개정될 때 요것만 바뀌었어요. 2012년 때에서 2015년으로 바뀌었을 때 1일 수업시간 3시간, 5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바뀐 거.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요렇게 바뀐 부분만 시험 문제에서 나올 텐데 2019에서는 그대로 4에서 5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이 2012만 바뀐 부분, 시험 문제로 변경된 부분, 그렇게 차이 나는 것만 시험 문제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 표를 다 암기하면 힘드니까 2차, 3차, 3차, 4차 왜 달라졌지? 또는 거기서 뭐가 달라졌지? 내용하고 숫자 면에서 달라진 법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그거는 하나하나 읽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표만 보시면 돼서 공부를 따로 제가 드릴 필요 읽으시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자, 드디어 이제 유아교육 과정에서 구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험 문제가 추시 때 인천 지역에서 이 그림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들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 이쪽에 하나 유아 뭐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면접 문제로 나왔어요. 설명하라고. 네, 그래서 요 그림과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교사의 교수 행동이 또 1차 시험에서도 기출된 부분이라고 제가 체크해놨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 이 사람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사람인 거죠. 또는 브래드 캠프와 로즈 그란트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리도 바뀌고요. 둘 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유아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데 커리큘럼을 짤 때 그때 어떤 것을 배경으로 또는 감안해서 고려해서 짜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가져와야 될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아에 대한 이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유아를 어디서 이해하냐면 발달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체계로서 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정보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브래드 캠프가.
왜냐, 지금처럼 사회문화적 환경 내 유아를 라는 건 뭐냐,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 고려한다는 것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유아와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문과의 관계를 관련 지은다는 것도 하고, 아이가 발달과 학습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장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도 하며, 개념적으로 조직한다. 즉,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부분에 철학적, 지식적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조직한다는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사회문화적 환경 내의 유아다라는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따라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로펜브로너의 이론이 나왔죠. 생태학적 이론. 26페이지 보시면 그 브로펜브로너의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발달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실언은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명칭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라고 해서 유아를 둘러싼, 유아가 있으면, 그쵸? 유아가 있으면 유아를 둘러싼 체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미시체계, 중간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동시문적으로 보면서 이 체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랑 가장 둘러싼 체계가 뭘까? 직접적으로 둘러싼 체계? 가정, 가족 그런 거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죠? 시간체계까지 합해서 시간체계는 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죠? 밑에 시간체계 태어나서부터 쭉 가는 거죠. 또 이혼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시간체계까지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3번에 브로펜브로너의 생체학적 이론을 넣어드렸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유아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아는 각각 개체적인 존재이지만 사회문화적인 환경 내에서는 그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연속적인 어떤 체계 안에서 유아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적인 요구가 달라지고 그 교육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고, 이 사회화를 통해서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규범, 역할, 행동 양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고 사회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동체를 브로펜브로너는 이렇게 체계로 나눴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학문. 요걸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학문이라는 거를. 지식 체계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체계로서의 지금 개념적 조직을 얘기한 거고요. 자, 유용한 학문적 지식. 지식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개인적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까미 듀브리스 할 때 나올 건데, 나누는데 그 중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 지식을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학문 분야에 그러니까 뭐 모든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있는 신체, 운동, 의사소통, 뭐 사회관계, 탐구, 또 예술 경험 그런 것들을 다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물리적 지식, 사회적 지식, 개인적 지식 가르칠 텐데, 그때 가르칠 때 지식적인 부분으로 가르치고 기능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을 나눠서 가르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누리교육 과정에서 지식, 기능, 태도로 목표를 지금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식은 무엇을 안다 라고 끝나요. 그쵸? 교통표지판이 뜻하는 것을 안다. 뭐 이렇게. 다음에 기능은요. 뭐뭐를 할 수 있다. 기능이에요. 기능. 뭐 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 뭐 조형활동. 뭐 결과 만들기를 통해서 뭐 한다. 뭐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기능이에요. 태도는 동극에 즐겁게 참여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도 즐겁다. 적극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즉 이 지식, 기능, 태도로 이 학문을 나누어서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저희 유아교육 수업에서 목표 진술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언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2차 수업, 2차 시험 볼 때. 2차 시험 볼 때. 실연 시험 볼 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하라고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 문제를 보면 아, 이 수업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난 이렇게 풀 거야. 수업이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지식, 기능, 태도 중에서 최소한 2가지는 목표를 끄집어내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거를 그 안에서 15분 동안 보여주고 나오고, 마지막에 수업 나눈 질문할 때는 요것을 내가 수업에 어떻게 기획했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성찰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시면 선생님 그 수업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뭘로 선정했고 그 내용을 토의 방법을 했으며 동국이라는 활동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리과정 세부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설명 연관 지으면서 자기가 15분 동안 보여준 수업을 정당화시켜내야 돼요. 이게 최고의 수업이다. 왜? 1번, 2번, 3번, 4번 모든 사람이 다른 수업을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다 다른 수업을 하는데 내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에요. 100이면 100 다른 수업을 하는 교과서가 없는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내 수업이 가장 의미 있는 이 주제가 뭐다? 주제가 뭔지 몰라. 이 주제를 애들한테 학문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 이게 최고의 지식, 내 수업이니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을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예요.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거. 다양한 목표를 알아야 되고 그 목표를 기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올해 내가 희망하는 지역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쓰는 지역이다. 그런 지역이면은 이걸 또 써야 되잖아요. 써야 돼요. 수업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업 때는 쓰지 않고 블라블라 말로만 하니까 검증이 안 되지만 교수학습 과정안을 쓸 때는 이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가게 점수를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쓰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무조건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 3가지로 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태도를 진술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무조건 나는 이거 즐겁게 참여한다. 무조건 나 이거 쓸 거야 그냥. 매뉴얼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다양한 태도를 알 필요도 없어. 동국에 즐겁게 참여한다. 새 노래를 즐겁게 부르러 본다. 뭐 이렇게 즐겁게라는 말을 무조건 넣는다는 거지. 태도의 입장에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 기능도 뭐뭐 할 수 있다를 나는 무조건 뭐 노래할 수 있다로 갈 건지, 이야기할 수 있다로 갈 건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로 갈 건지, 그렇게 자기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볼 때 1차는 이론 공부를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를 점점 풀 때보다 지문이 나오고 지문 안에서 이 목표가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1차 시험 볼 때도 마음에 드는 목표가 있으면 미리 암기하세요. 그래야지 요때 그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 못하고 계속 여기서 그냥 끝나서 시험 공부를 끝나면 이때 당황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목표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닐지 몰라도 이게 2차 시험에서 얘는 제시문에 시험 문제 제시문에 나오니까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 흘러갈 수 있으나 사실 2차 시험은 얘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간과하면 안 돼요.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자, 목표 강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 발달에 지식이 중요한 이유라고 해서 이걸 그린 이 로즈그란트와 브래드캠이 얘기한 부분이 27페이지에 있죠. 1번, 유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대요. 그래서 교사가 유아 발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쟤는 발달 특성상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2번째, 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쟤는 몇 살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지. 3칸, 계단 3번째 칸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 5살이니까 몇 칸까지 갈 수 있지.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해요. 목표를 잘못 설정해요. 그죠? 당연히 우리 반에는 3칸밖에 못 뛰어내는데 오늘 목표는 기능 차원에서 계단 5칸에서 뛰어낼 수 있다. 뭐 줄넘기를 10번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는 발달 연령상 한 번도 못 넣는데, 즉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3번째, 보편적인 발달 이정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즉 평가를 할 때 생활 연령 자료가 필요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4번째, 유아 발달 정보는 개인적 문화적 변화의 개념을 지지한다. 즉 아까 아이를 둘러싼 그 생활 환경, 즉 가족, 지역사회 또는 우리나라의 국가라는 이 세계, 세상의 흐름, 이런 것을 지식적인 면에서 집어넣어 줘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성폭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업에서 그걸 안 가르쳐. 그러면 애는 뒤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변화의 흐름을 지식 차원에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브래드 캠프가 얘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요 그림을 제가 요 그림을 여기 있었네요.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브로드 캠프는 제일 가까운 게 미시체계. 그다음에 미시체계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중간체계라고 했죠. 그다음에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눴고 그다음에 그걸 다 아우르는 시간체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발달할 때 좀 자세히 배우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림으로 하나 이해하라고 넣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가서 책에 보시면 28페이지에 이제 2017년도 기출이라고 돼 있어요. 나왔다는 거죠. 어떤 거에 적합하냐. 그때 정답이 연령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 가지의 지금 발달적 적합성을 얘기해요. 지금 뭐냐? 이렇게 교육과정을 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고려해야 될 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연령, 또 하나는 개인, 특성,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적합성. 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발달적 적합성이라고 말해요. 전공 용어죠. 그래서 브래드 캠프 이 말이 없어도 그냥 발달 적합성 세 가지 하면 무조건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첫째, 연령에 적합한지. 그죠? 이 내가 지금 수업을 준비한 이 놀이가 이 아이 활동이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지 만 3세, 만 4세, 만 5세. 요번에 2차 시험에 서울이 만 3세 시문제가 나왔어요. 해마다 주로 만 5세 나오다가 그래서 선생님들 당황하셨대요. 2차 시험에서 바로 저번 주에 시험에서 만 3세가 나오는 거 현장에서. 이때까지 지도서도 만 5세 위주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병솔 유치의 대부분 만 5세 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만 3세까지 확대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만 3세가 시험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지도서에 그 활동 건수가 만 5세 12건, 만 4세 12건, 만 3세 12건이었잖아요. 계절 그 뭐 주제별로 12개. 근데 이제 만 3세 거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 36개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시간이 없으니 제가 대신 보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제 강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다 돌아와서 연령에 적합한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개인차를 고려해주는 개인 특성을, 개인의 적합성이 중요하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적합성.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 또는 지역사회,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 아니면 저기 제주도의 아이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특성이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지금 이게 이론이지만 아까 말했던 또 2차 면접에서 블라블라 설명할 때 뭐 문제가 나왔을 때 연령에 적합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둘째, 개인별 차이가 특성에 보이려는지 보겠습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 아이를 보겠습니다. 라도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할 때 차원, 관점을 나눠야 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왜냐하면 말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첫째, 둘째 점수를 매기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그때 이렇게 말할 때 이 면접할 때 대부분의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놀이,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어요? 할 때 지금처럼 연령을 고려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블라블라 설명은 이 이론이 아니라 뭘 가져와야 되냐면 누리교육과정. 2019년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따라서 나눠져 있으며 뭐 이렇게 블라블라 근거를 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차를 고려하여 개인의 뭐 특성에 맞는 아니면 흥미 요구에 맞는 뭐뭐를 작용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는 가정과의 연계라든지 지역사회 연계를 고려하여 우리 유치원이 해당하는 유치원과 관계된 것들을 고려하여 뭐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얘기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에서 1차 준비도 하지만 2차까지 계속 가는 부분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네모 박스로 해놨으니까 중요한 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령 적합성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누리교육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령 적합성 그리고 또 시험 문제까지 1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밑에 박스 밑에 보면 그럼 이런 발달의 적합성에 대한 세 가지 정보는 누구한테 얻냐면 일단은 본인이 관찰해야 돼요. 애를 관찰해야 애한테 어떤 게 적합한지 알아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적합성 이거는 부모로부터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적 적합성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또 얻을 수 있어요. 왜냐? 나이로는 신체 나이는 만 3세야. 근데 얘기를 상호작용을 해봤더니 이 녀석이 만 5세 수준까지 가 있네? 할 수 있어요. 또는 신체 나이는 만 5세인데 얘기를 해보니까 만 3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가 상호작용 해봐야지 연령적 적합성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연령적 적합성이 아니에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뭔가 타이틀이 하나 없어졌네. 자, 그래서 그 적합성을 타이틀이 8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발달과 학습의 연속체의 고려할 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고려할 점이 뭐냐? 이렇게 연령과 개인과 사회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면 첫 번째, 그게 고려될 때 가르쳐야 될 순간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 가르치고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지 적절한 요소, 적합한지를 가르쳐야 될 순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연령적 적합성을 고려할 때 이거는 지금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겠네. 이런 거 있죠. 또는 이거는 요번에 현장학습 가니까 이건 꼭 가르쳐야 되겠어. 요런 내용을 넣고 빼고 또는 방법을 선정할 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연령과 개인과 지금 사회 문화적 적합성이. 자, 두 번째는 학습의 양식이나 속도를 조화시킬 때도 이 적합성을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올바른 지원을 제공하려면 이 세 가지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사회문화 적합성을 고려해야 된다. 네 번째, 적절한 지지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육성시킬 때도 이 세 가지 적합성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그림이 시험 문제가 나왔죠. 즉 이건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연령적 적합성,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학습의 연속체로 봤을 때 유아를 성장과 학습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지시적인 부분, 아까 교사 주도로 하는 지시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쳐다보기만 하는 비지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가로 넣기를 구멍 뚫기 해가지고 어느 건지 나왔었죠. 그래서 요 표는 매우 이거 교육과정 문제예요. 교육과정 문제인데 이걸 어느 과목에서 나왔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요 표는 요 명칭 아셔야 되고, 다음에 여기 스캐폴딩이라는 게 나왔어요. 비고츠키가 말했던 스캐폴딩이 대놓고 지지하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포트와 지지하기의 차이를 조금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이라고 해서 지금 블럭놀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블럭 쌓기놀이 이런 거 할 때는 함께 구성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도하기는 아까 말했대로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돼요. 모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칼을 쓸 때는 손을 조심해서 써야 돼. 선생님처럼 해봐. 칼을 이렇게 잡는 거야. 엄지를 이용해서. 또 가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또는 평균대를 갈 때는 두 손을 올리고 선생님 잘 봐.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 이럴 때는 지도하기나 시범하기로 가는 거죠. 교사의 지시적으로. 그러다가 맨 끝에 인정하기. 그냥 놀이하는 것을 쳐다만 봐요.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아이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인정하게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너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 놀이는 지금 허용해도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게 놀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는 것 자체로 나 혼내지 않네? 하지 말라고 하지 않네? 나는 인정받고 있네 라는 거예요. 아이가 쳐다보는 것 자체. 그래서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쳐다봐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잘 놀고 있네 재밌어? 라는 격려 차원의 멘트들 인정하기다. 그 다음에 그럼 모범 보이기와 시범 보이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모범과 시범의 차이 뭘까요? 모범과 시범의 차이. 모범과 시범의 차이가 뭘까요? 모범도 시범도 뭔가 보여주는 거죠? 네.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범과 시범의 차이.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범일까? 모범일까? 자, 이쪽에 직접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범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비지시적이면서 항상 보여줘야 되는 게 모범이겠지. 그러니까 매일 안녕하십니까? 아침 만나면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거 손 닦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청결 습관, 예절 이런 거는 매일매일 비지시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시범일까 모범일까? 인성교육. 일시적으로 한 번만 보여줘. 매일매일 보여줘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모범이야. 그래서 인성교육하면 무조건 모범이 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사는 유아의 모범이 되며 매일매일 항상 연중을 해야 되는 거. 다음에 반대로 일시적으로 선생님 시범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행동을 해서 요번 신체 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리할 때는 과학할 때 실험할 때는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시범 보이기라는 거지. 그거의 차이. 다음에 촉진하기.
촉진하기는 이제 아까 촉진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유아가 다음 단계 수준으로 향상하도록, 즉 수준이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뭔가 더 업그레이드, 더 상위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한번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비지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거고 점점 규칙적이거나 많은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마다 명칭마다 다 특이한 게 있으니까 이 표는 꼭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해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죠. 로즈 그란트와 브래드 캠이 말한이라고 교수 행동 유형 중 다음 제시문에서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칭도 알아야 되고 명칭이 헷갈릴지 모르니 영어까지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제 구성체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 처음에 설계도 그림에서 구성체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구성체계 안에서 목표, 내용, 방법 선정한다.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실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리교육 과정에 총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총론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러면 그 그림 위에 30페이지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죠? 2013년 기출이라고 되어 있고 2013년이면 좀 꽤 오래됐네요. 2013년부터가 누리교육 과정이 몇 년에 나왔다고요? 2012. 그죠? 그 다음 2013. 그쵸? 자, 그래서 이게 2013년 문제니까 저희는 시험 문제를 볼 때 기출문제 몇 년도 거부터 봐요? 1990년도 거 안 봐요. 그죠? 2013년 거부터 봐요. 2012, 13 그때부터 봐요. 그때부터가 누리과정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자료 보시다가 이거 몇 년 기출인데 뭐 2008년 기출이야. 그럼 넘어가도 돼. 왜냐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 별로 상관없어. 근데 2012, 13부터는 우리하고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되는데, 자, 그때 타일러가 말했던 지금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거에 대해 시험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누리교육과정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수업을 할 때면 목표와 목적을 정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리교육과정에도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 내용 달달 암기한 것처럼 교육 내용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리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선정한다. 근데 이 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유아의 생활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했다. 큰 전제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가르친다. 아이가 흥미있는 것을 활동으로 가르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교사가 한 다음에 이 앞에 세 가지 행위가 잘 되었는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근데 이 평가가 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변화 정도와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그거에 나오는 결과를 다시 다음 수업의 목표에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돈다. 이것이 그 다음 그림에 있는 요거예요. 돌고 돈다는 게. 자,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어요.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뭐뭐를 알려주려고 내용을 선정했고 내용을 선정한 다음에 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하고 그 다음날 다음 목표에 다시 반영이 되죠. 오늘 잘 알았어. 그럼 내일 다른 걸 할 것이고 오늘 가르치는 잘 몰랐어. 그럼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다시 설정이 되죠. 그러니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순환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동그라미 돌고 도는 거.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목표에서 내용으로, 내용에서 과정으로, 과정에서 평가로, 다시 목표로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뜻이에요. 화살표는. 네. 자, 그래서 순환적이다. 그 말이. 즉 목표, 과정, 내용, 평가는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것이 매일매일 일일 교육 계획으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아교육에서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내용 평가 과정이 순환하지만 각각 따로가 아니라 목표는 목표대로 내용하고
또는 과정하고 또는 평가랑 각각이랑 다 떼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연관이 있다. 목표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고 목표에 따라서 과정도 바뀌고 목표에 따라서 평가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목표랑도 과정이랑도 평가랑도 각각 관계를 각각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정도 목표와 맞춰서 내용 맞춰서 평가도 목표에 맞게 내용에 맞게 과정에 맞게 각각 다르고 갈 수 있다. 각각 별개지만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걸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실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핵심 내용은 순환적이라는 것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이게 키워드인 거죠. 예, 그림은 달라질 수 있으나 상호작용하고 순환적이다. 그래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 역할을 물어본다든지 교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건 누가 말했다? 타일러가 말했다. 그런데 이게 2차 시험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 네 가지를 2차에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실험하실 때. 네. 그래서 평가까지도 오늘 그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의 방법을 난 이걸로 정했다까지 말해야 돼요. 왜? 목표가 이거니까 이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의 짝꿍으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처럼 이것처럼 이 목표가 됐으면 평가랑 짝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평가, 이렇게 상호작용 없는, 연관이 없는 평가를 가져오면 실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기본 이론이지만 결국 실제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2차 시험까지도. 그래서 지금 목표, 내용, 과정, 평가를 잘 유기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져가야 될 능력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 한 권에서 우리 모든 과정에 이게 다 숨어져 있거든요. 내용도 숨어져 있죠. 과정도 다 이게 숨어져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머릿속에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딱 맞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1차는 이걸 막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이고 2차는 그 중에서 이 목표를 시험 문제 줬어요. 목표가 시험 문제가 목표거든요. 이 시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 내용 중에서 이 영역에서 이걸 끄집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놀이 유형 중에 동극할까 이야기 나누기 할까 또 의뢰할까 이걸 끄집어내서 연관시켜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평가만 유아평가와 가정평가로 나눠서 하는 거. 한 그림으로 보면 그걸 원해요. 지금 보면 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그걸 다 언제 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다 돼요. 거기까지 가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너무 큰 그림을 보여주니까 자꾸 크게 보이는데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될 거예요. 하여간 지금처럼 자 타일러가 말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시험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 다 이미 다 그렇게 짜여 있다는 거. 누리과정도. 자, 그래서 그 30페이지 그림은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럼 넘어가면.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배웁니다. 왜? 목표부터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 목표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목표를 설정할 때도 고려할 점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사회, 문화, 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라. 말도 안 되는 거 목표를 뭐뭐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거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죠. 뭐뭐를 안다 할 때 지식적인 면에서 가르칠 필요 없다. 그다음에 학습자인 영유아를 고려해서 목표가 지식기능 태도가 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 또는 흥미와 일치되는 그런 목표를 해야 된다. 본인이 가르치고 싶다고 엉뚱한 교육 목표를 하면 애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교육과정의 내용.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리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내용 즉 전문가에 대한 그 전문가는 교수님들을 말하는 거야.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 또는 이제 유아교육 전체 우리나라 뭐 교육부에 계신 분들 이런 전문가가 말해준 가르치라고 한 내용 그 내용을 목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철학 이념 성숙주의 행동주의 그쵸? 아까 구성주의 이런 것처럼 유명한 학자들 이미 심리학이나 교육 철학으로 나와 있는 그런 철학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는 참 변동 요인이 많은 게 교사가 내가 행동주의를 좋아하면 행동주의 요법을 많이 쓸 것이고 내가 성숙주의 교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주의 쓸 거기 때문에 변동의 요소가 제일 많은 부분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는 철학을 담게 된다. 옛날에는 이 철학이 제일 상단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와 문화로 바뀌었어요. 순서가. 왜 그럴까? 힌트. 아까 첫 시간에 그림에서 봤었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뭐라고? 뭐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지? 화살표 있는 그림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어느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지? 일반 교육과정이? 첫 번째 페이지. 그 그림에서 맨 밑에 관계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왜 철학이 맨 밑으로 갔어. 이제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회와 문화의 관계 중심이 중요한 게 이게 막 바뀌는 거야. 책도 바뀌어.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도 바뀌었고 누리과정도 개정되는 거야. 그 시대마다 중요한 걸 반영하니까 교육과정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화두가 사회와 문화가 올라왔어요. 재작년 책만 해도 철학이 제일 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즉 사상, 이게 관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들이 말한 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현 시대 우리가 사는 인간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해. 현대 세대가 중요해.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 학습 심리.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면 제일 잘 배우는지, 실제로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교수 방법 또는 교사가 어떤 매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체도 배우는 거고 놀이 방법도 배우죠. 자, 목표를 그러면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목표의 수준. 목적과 목표가 나옵니다. 내가 이거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이렇게 고려할 사항 이렇게 5개 지금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예요. 자, 목적하고 목표 중에 둘 다 목적이거나 둘 다 목표예요. 뭘까요? 수수께끼. 자, 목적과 목표는 둘 다 이름이 다른데 원래는 둘 다 목적이거나 둘 다 목표였어요. 이름이. 목적이었을까요? 목표였을까요? 둘 중 하나 골라보세요. 둘 다 이름이 하나였는데 2개로 나눠줬어요. 원래는 뭐였을까요?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냥 때려 맞춰요. 목표예요. 정답이. 네, 근데 목표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목적이라고 하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누리과정도 3세, 4세, 5세, 3년 내내 가르쳐야 될 거는 민주심리의 기초를 형성하는 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연령별로, 세부 영역별로 나눠서 이루어야 될 건 목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둘 다 목표가 맞아요. 목표가 맞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목표는 목적이라고 구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목적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진술하고 가치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박스 안에 있죠. 근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실제로 다룰 때는 어떻게 강조하고 실제로 무엇을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개정 이번에 바뀐 거 32페이지 맨 밑에 목적 나왔네요. 바뀐 거. 자, 우리 암기해야 될 거 나왔어요, 드디어. 이번 놀이과정의 목적은, 자, 유아가라는 말이 들어갔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놀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경기도는 놀이였어요. 그리고 3년 전부터 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네.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알려줬던 시사적인 문제가 지금 교육부 장관, 윤은혜 교육부 장관이 몇 년 전에 영어 방과 후 특성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영어 교육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분이 말하기 전까지는 특성화 교육 영어 시키는 거였어요? 시키지 말아였어요? 시키지 말아였죠. 왜 유치원에 영어 교육 왜 시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윤희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방과 특성화도 영어도 놀이처럼 가르치면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교수 방법이 문제구나. 뭐든지 재미있게 유아 중심적으로 영어도 그냥 단지 애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면 놀이면 괜찮다. It's okay. 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이의 영역이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없어졌어요. 그다음 그 이후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가 계속해서 놀이 자료를 해마다 내놔요. 해마다. 그래서 올해 그 2019 놀이에서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경기도 2차 실험 문제. 근데 유형은 자유형이에요. 시험 문제를 딱 주고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이 할 수업을 자유롭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근데 목표에 맞아야 되고 주제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누가 이걸 제일 잘 설정해서 제일 좋은 수업을 하나를 보내는 게 2차 시험이에요. 근데 서울은 연령을 줬어요. 만 3세라고. 그다음에 그것도 출시 때 동물병원이었거든요. 동물병원. 근데 요번에도 또 동물에 관련된 거였대요. 근데 저랑 뭘 하고 갔냐면 동물원 갔다 오는 걸 하고 갔어요. 준비로. 2차 대비반에서.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걸 실제 시험에서 또 동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뭐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연관해갖고 녹여내서 수업을 했죠. 시험 볼 때 이거 저랑 연습을 하고 갔으니까. 근데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령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이걸 다 블랭크로 자유로 줬고 서울은 줬지만 연령을 만 3세로 확 낮췄고 요 정도의 지역적 차이는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렇지만 바운더리는 여전히 놀이예요. 화두는 놀이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19년 목적이 놀이를 통해 라고 박을 만큼 이제 이 나라가 놀이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이 이론, 저희 놀이 과목 있죠? 놀이 과목 있고 지금처럼 장학 자료가 나오는 놀이에 대해서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제목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만 하고 제가 서치해서 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숙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자, 이건 많이 들어봤죠? 바른 인성이 들어갔어요.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목적이 시험 문제 나오면 새로 추가된 놀이라든지 인성이 가로넣기가 나오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근데 이 목적은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로넣기뿐만 아니라 이제 블라블라블라 여러분이 잠자다가 누가 툭 쳐도 목적은 주주주주 말할 정도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자, 지금 키포인트는 여기서는 놀이, 인성. 근데 목적과 목표로 나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가나 다라 말하는 목표를 나눴는데 여전히 영역별로 나눴어요. 그쵸? 나눴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보면 가에도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마의 사랑과 자연을 존중하고 나왔어요. 즉 가와 마가 존중이, 즉 사회관계 영역을 골고루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2015까지는 가는 신체운동, 나는 의사소통, 다는 이렇게 가나 다라 마가 5가지 영역에 짝꿍이 맞아서 하나씩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보니까 영역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표를 좀 수정하셨어요. 개정은. 놀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관점을 녹여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요번 개정의 포인트는 뭐구나, 요걸 알아야 시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겠구나 라고요. 자, 지금 목표, 목적 암기해야 되고 지금처럼 목적과 목표는 나눠져 있다. 그죠? 근데 우리와 관련된 거는 목표가 더 우리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넘어가면 표로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제가 이렇게 나눠서 슈바르츠와 로빈슨이 말한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의 수준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장기적 목표는 최소한 3년, 만 3세, 만 4세, 만 5세.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목표를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아까 목적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는 장기적 목표를 목적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는 1일, 주간, 월간의 수업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그 표는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블룸 얘기가 나옵니다. 3번 교육 목표의 분류. 자, 기출 올해 문제였죠. 그죠? 2019년 기출. 자,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뭐였어요? 심동적 영역이었죠. 정답이. 그쵸? 자, 그래서 그 영역에 맞는 심동적 영역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쓰라 또는 활동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블룸은 인지, 정의, 심동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 요 제시문에서는 심동이 없거나 그런 심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돼요.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블룸은 인지, 정의, 심동적으로 나눠져 있고 인지는 말 그대로 지적인 부분, 그래서 아이디어, 자료 통합, 창의성 능력, 기능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할 때는 블룸이 6가지로 나눠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나눴다. 근데 뭐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그죠? 그걸 6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정의적 영역에서는 말 그대로 정의는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 중에서도 정의적, 아까 감정적인 뭐 즐겁게 여기 태도에 대한 거죠. 여기 요 부분, 이게 정의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심동적 부분은 몸을 움직이는 건데 의사소통부터 운동 기능까지 관찰, 모방, 연습, 적응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부분이겠죠. 지금 심동적 영역이. 그래서 요번 시험 문제는 요 기능적 영역에 대한 목표를 쓰라고 했던 건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것도 지금 목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목표가 지식기능 태도로 계속해서 갈 건데 학자들이 말한 개념과 지식기능 태도를 연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지금. 근데 중요한 사람이 블룸이라는 사람이라서 블룸이 나왔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 이외에 블룸 이외에 또 누구를 막 암기할 만한 사람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얘가 있어. 얘가 아까 했던 콜버그가 메이어가 얘기했던 낭만주의,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가 있어요. 만약 시험 문제가 이번에 블룸이 아니라 올해 다르게 나온다면 예를 들면 문화주의나 낭만주의에 근거한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다음 활동을 낭만주의에서 또는 문화전달주의에서 얘기하는 목표를 하나 더 설정을 추가로 하시오. 또는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낭만주의는 성숙주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따라간다고 그랬어. 발달. 문화전달 행동주의라고 그랬고 진보주의 구성주의라고 아까 그 표에서 아까 외웠죠. 콜버그와 메이어의 아까 출제됐어요 했던 표 있었죠? 그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데올로기적인 분류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분류에 따라서 지금처럼 목표를 설정할 때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성숙주의 입장에서 그럼 수업을 할 때는 아까 뭐래요? 내적 본성을 중요시해서 그걸 따라가 주는 게 성숙주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냐? 그냥 바람직한 인성 특성과 관련된 덕목 위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인성, 덕목 위주로. 그러면 반대로 두 번째 문화전달주의는 행동주의였죠. 아까 뭐 1부터 10까지를 외울 수 있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기능 위주의 또는 지식 위주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는 문화전달주의의 목표 설정이에요. 다음에 진보주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발달을 위주로 목표에다가 포함하면 그거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 저는 예상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문제가 만약 목표 진수로 나온다면 이 성숙주의, 행동주의 또는 문화전달주의, 진보주의 이런 명칭을 이용해서 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하나 더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34페이지에 넣어드린 거예요. 목표 진술과 관련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한 거 요것이 목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거기 점이 있어야 돼. 목표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낭만주의는 두 번째 점이 있네요. 그쵸? 찾았어요? 문화전달주의는요? 학교에서 성공. 두 번째 점이죠? 진보주의는 첫 번째 점이에요. 목표로 삼는다 돼 있죠? 네, 그렇게. 그것을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목표 설정할 때는 이렇게 발달 사조, 신념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 교사의 내가 성숙주의냐, 낭만주의냐, 문화전달자,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 반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교사의 신념, 철학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35페이지. 자, 그럼 이제 뭐 영향을 받는 건 알았어. 그럼 실제로 목표를 이제 진술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목표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한 시험도 하지만 현장에 가서도 매일 일일 교육과 쓸 텐데 이제 우리 목표 설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목표는 시험 문제 나왔었죠. 2016년도, 2019년 두 번 나왔네요. 3년마다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목표 진술하는 방법.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 두 명. 메이어, 지금 아까 메이어 콜보고 나왔었죠? 그 사람이 말했던 목표 진술 방법. 그 다음에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말한 목표 진술 방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일단은 공식처럼 무조건 메이어는 조건, 준거, 도달점 행동이라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조건이 뭐냐? 일단 1부터 20까지 숫자들을 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고 준거는 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또는 어떤 아니면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이런 식으로 어떤 준거를 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분리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도달점 행동, 뭐뭐를 성취해야 되는 거 위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는 행동적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도달점 행동을 진술해 주기 때문에 행동적 목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메이어의 목표 진술에 의거하여 목표를 진술하시려 하면은 어미가 맨 끝에 뭐뭐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어미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요 공식에 맞게 집어넣어 줘야 된다. 자, 아이즈너는 상황이 있어요. 다음에 문제, 과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즉 상황은 명화를 감상하고 상황 새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예술 경험 영역에서 대부분 이걸 많이 쓰죠. 상황을 하고 그다음에 느낀 것을 이야기한다, 표현해본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것이 과제, 즉 뭘로 해내야 되는 거. 아이가 뭔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과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으로 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로 끝에 어미가 아이가 뭐를 하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적 목표라고 해요. 자, 표현적 목표. 그러니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은 신체 표현, 예술 표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다룰 때는 당연히 아이즈너의 목표 진술을 쓰겠죠. 반대로 행동적 목표는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행동적 목표. 대부분 근데 행동적 목표가 더 많아요. 저희가 아이들은 행동이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표 진술, 또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책에 있죠.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법. 간단한 거. 뭐랑 뭐만 있대요? 내용과 행동. 그죠? 내용과 행동. 이게 가장 전통적인 거라서 간단해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또 반대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이 정도 어렵게 안 내려면 타일러 쉽게 내용 플러스 행동 정도만 나올 때도 있어서 이걸 또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요한 건 메이어와 아이즈너가 맞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더 훨씬 더 고전적인 게 타일러인데, 간단하게 내용 플러스 행동을 했던 거를 메이어와 아이즈너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일러 목표 진술로 쓰세요. 그러면 그냥 내용과 행동만 쓰면 된다. 예를 들면 주말 지낸 경험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타일러가 말한 것이다. 내용과 행동. 근데 지금 그거 주말 지낸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 쓰면 점수 많이 못 받아요. 예, 왜냐면 좀 더 길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메이와 아이즈너의 방법처럼 3가지 정도까지 넣는 게 요즘 현대에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일러의 목표 진술은 내 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 시험장에서 쓰실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목표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목표를 선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봤어요. 아까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목표는 앞장에 보시면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되고 유아의 발달 수준을 반영해야 되고 뭐 이따 등도 있었죠. 가르쳐야 될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 실적인 교육 심리를 반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블룸이 말했던 3가지 영역을 포함해야 되며, 그게 아니면 성숙주의인지 문화주의인지 어떤 철학을 반영해야 돼요. 교육 목표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메이어, 아이즈너, 타일러가 한 것처럼 실제로 목표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하시면 목표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목표에 반영되는 조건,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교사라면 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